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과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목은 왜 인간은 음악에 매료되는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건강이란 무엇인가, 음악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건강이라 그러면은 신체적인 면, 심리적인 면, 사회적인 면, 영적인 면, 그런 게 음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음악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죠. 아시다시피 이 아폴론, 이 그리스 신은 의술의 신이기도 하고,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활의 신, 태양의 신, 이성의 신, 예언의 신,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폴론 신의 기능을 보면, 인간의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영적인 면, 모든 면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WHO에서 공식적인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죠. 웰빙이죠, 웰빙. 거기에 이제 영적인 건강은 저는 이제 이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신체, 정신, 사회, 영적 이런 모델로 확대를 시켰고요. 그걸 이제 통선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사 형통형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그 통선 모델이죠.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이런 그 구조와 기능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만사 형통형 모델로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 역사적인 면, 과학적인 태도, 예술적 태도, 철학적 태도, 여기는 이제 종교 윤리적인 게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태도로 그런 그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면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돼야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여러 가지 태도 중에서 예술적인 면이죠. 음악인지 저 안에는 뭐 음악, 미술, 조각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음악과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면. 그래서 이 만사형통형 모델 전체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적인 면과 건강하고의 관계. 이런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라고 그러죠. 이 단어는 이제 소리라는 뜻과 건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소리라는 단어로도 쓰고 건강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소리라는 의미로도 쓰고 건강하다는 의미로 쓴다고 하는 건 소리와 건강한 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세계적인 소리가 음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과 건강 상태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건 이 단어에서도 볼 수가 있고, 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치유하다죠. 이게 라틴어 할에서 나왔는데 원뜻은 make sound, 소리를 만들어준다. 원래 가지고 있던 조화로운 소리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치유의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음악이 치유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악이 뭐냐. 음악은 뭐 소리죠. 그렇죠? 체계적인 소리인데 우선 소리를 우리가 크기를 여러 가지 이렇게 데시벨로 표현을 합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한 30데시벨 정도 되고 일상적인 대화가 60데시벨, 뭐 차의 경적 소리, 로켓 발사 소리가 180데시벨이 되는데 125데시벨 이상이 되면 자극이 많이 오니까 귀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귀는 16에서 약 2만 헤르츠까지 들 수가 있고요. 피아노는 27.5에서 약 4200헤르츠까지 피아노의 음역은 이렇게 됩니다. 음악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죠. 소리의 크기가 있고 빠르기가 있고 음색은 이제 악기의 그런 그 특성이죠. 뭐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 음색이라고 그러죠. 리듬, 멜로디, 화성, 형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이런 요소를 갖추게 될 때 음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리와 음악은, 소리가 이제 기본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건강과 음악하고의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인간과의 관계죠. 건강과의 관계인데, 우선 그 바디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이란 뭐냐?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죠. 세포가 모인 게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인 게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인 게 개가 되고, 개가 모인 게 인간이 됩니다. 뭐 개라 그러면 뭐 소화기, 순환기, 내분비기, 뭐 신경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게 인간이 되죠. 세포는 이게 이제 하나의 수정란으로 시작을 하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출생 시에 약 2조 개가 되고 성인이가 되면 60조 내지 100조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이 100조 개의 세포가 각각의 세포가 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다른 세포하고 이 협조를 잘해야 됩니다.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면서 기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조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세포 간의 기능을 표현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조화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게 음악적인 단어잖아요. 하모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특성을 잘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참으로 경이로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죠. 뇌에 있어서는 신경세포죠. 신경세포는 이제 저런 그 신경세포와 악교세포가 있고 100에 500억 내지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하나의 뉴런이 10,000 내지 15,000개의 연결망을 갖는다. 뇌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기관이죠. 저 그림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신생아의 뉴런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주 간단하죠. 연결망이 별로 없어요. 오른쪽이 이제 어른이 되면서 연결망이 많아지는 이런 과정이죠. 이게 이제 뇌가 발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결망이 저 하나의 세포가 10,000 내지 15,000 개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약 330 내지 340g이 되고 생후 5년이 되면 1100 내지 1200g 정도가 됩니다. 성인이가 되면 1300 내지 1400g 정도가 되니까 생후 5년 이내에 약 80%, 무게로 보면 약 80%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뇌가 다 뭐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대뇌 피질은 프로그램은 약 15% 정도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나머지 85%는 백지 상태예요. 백지 상태.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 백지 상태에서 엄청나게 자라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는 게 벌써 3세까지 뇌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행동이 굳어버리면은 그게 변화되지 않고 일생 동안 간다는 이런 의미인데 뇌의 발달 과정과 같이 보면은 상당히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악이 그런 그 접합부의 형성을 촉진시켜준다 이거죠. 접합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일상적인 자극으로도 촉진이 되지만 음악을 들으면은 그 형성 속도가 더 촉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세포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 이러니까 뇌의 발달에 있어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뇌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평준화시키는 기능도 하고요. 심장 박동,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죠. 소리가 아주 과해지면은 혈압을 10% 올리죠. 그러면서 또 아주 안정된 음악을 들려주면 반대로 10%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을 늦추기도 하고 신체 움직임과 조정 능력을 높이고 엔돌핀을 또 증가시키죠. 음악을 들으면 뭐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유쾌한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게 뇌 내에 엔돌핀이 분비가 증가가 되죠. 또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은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죠. 반대로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음악을 들으면은 높아질 수도 있겠죠. 또 인터루킨 이런 게 이제 이게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물질들이죠. 혈중 농도가 증가가 돼서 면역 기능도 촉진시켜 줄 수가 있고 소화 기능을 또 촉진시키고 뇌의 인간의 바디에 여러 가지 면에 다 이런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악을 들으면은 작용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전두엽부터 후두엽까지
감각, 피질 다 작동을 하죠. 그죠? 청각,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청각센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보는 경우에는 시각, 피질. 그 다음에 아주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막 발을 구르고 리듬을 타게 되는데 그건 손해에 작용을 해요. 손해가 자극을 받으니까 그런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뇌 안쪽에서 본 거예요. 안쪽에서. 아까는 바깥쪽에서 본 것이고, 안쪽에서 보면 편도체, 이게 이제 정서적 반응이죠. 그죠? 정서적 반응이고, 또 중격, 의지, 회계는 그것도 역시 정서적인 반응을, 반응에 작용을 하는 부위고, 해마 부위, 이것도 이제 음악적 경험, 음악적 맥락을 이해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면, 음악적인 맥락, 이런 것도 다 이제 뇌의 부위에 따라서 작동을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손해입니다. 발 구르고 춤추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음악적인 정서적인 반응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음악은 이게 아주 물리적인 자극이죠. 물리적인 자극이 들어가서 신체의 각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음악이 인간의 마음,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학문의 부분을 음악 심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음악 심리학인데 음악 심리학의 원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타고라스예요. 수학자죠, 수학자. 음악하고 수학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학이 안 되면 음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 심리학의 원조는 피타고라스인데 피타고라스가 어느 날 그 길을 가다가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간의 그 무게하고 소리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음정을 만들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원리를 적용해가지고요. 그래서 물과 심, 물질적인 것과 마음의 관계를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음악 심리학의 원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정신이 뭐냐? 이것도 이제 정의 내리기가 쉽진 않지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죠.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 간에 서로 조화로움에 의해서 어떤 특정 사람의 정신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각, 감정, 행동이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조화하고 균형.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갖고 있는 특성이 하모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음악이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면, 기능적인 면으로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성인들이 그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잘 아시는 여러분들 플라톤, 신체는 체육을 통해서 가다듬어야 되고 마음은 음악을 통해 가지고 가다듬어야 된다. 음악과 예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음악으로 바르게 키워진 사람은 아름답고 선한 것만 찬양하게 되고 자신의 영혼 속에 아름다움과 선함을 받아들여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아름다움, 선한 부분, 진선, 미가 자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늘 나오시는 분이죠. 공자님이죠. 공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음악에 대해서도 스스로 악기도 굉장히 연주를 잘하셨어요. 검고, 생황 이런 건 거의 프로 수준으로 연주를 하셨다 그러고 노래도 아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내 중에서도 예와 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은 악을 통해서는 제 마음 속에서 조화로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예요. 예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건 음악이고 외적인 건 예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음악의 기원은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화합되게 하고 천하를 통치하는 것은 예지만 이 예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악의 도는 정치와 통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맹자도 공자의 뒤를 잇는 분이죠. 맹자도 음악에 대한 그런 글을 많이 쓰셨어요. 맹자는 지금 말로 하면은 클래식뿐 아니라 그 왕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는 요즘 유행하는 음악만 좋아한다 이러니까 전혀 관계없다 그러셨어요. 옛날에 그 고전 음악이나 지금 유행하는 음악이나 같은 거다 이거죠. 더군다나 혼자 즐기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즐기는 건 어느 쪽이 더 즐거우냐. 여러 사람이 듣는 게 즐겁다는 거죠. 그거는 유행하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식이나 지금 표현으로 하면 팝송이나 다 음악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맹자님이에요. 또 동양 고전에서는 이 묵자와 순자의 음악 논쟁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묵자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하층 서민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묵자라는 책에 음악 편이 나오는데 32, 33, 34편이 음악을 기술한 건데 셋 다 음악을 반대한다예요. 저 이제 세 편 중에 두 편은 없어지고 한 편만 남아 있는데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그런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는데 굶주린 사람이 먹지 못하고 취했던 사람이 입지 못하고 심할 노동을 한 사람이 쉬지 못한다 이런데 음악을 들으면 이런 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은 근심거리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음악을 들으면은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음악은 아주 배부른 사람들의 놀이거리다 이래가지고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던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순자는 그 악론편이 있습니다. 순자라는 책에 제20편이 악론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음악의 긍정적인 면이에요. 여러 가지 화합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건데 묵자가 계속 이제 음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건 거의 형벌에 해당하는 거다. 이랬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절대로 그 묵자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그 한 챕터로 이렇게 남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성인들도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걸 강조한 분도 있고 긍정적인 걸 한 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죠. 근래에 와서는 뭐 정신분석학이나 분석심리학에서도 음악의 중요성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게 정신분석학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 정신분석학을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걸 정신분석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에서 그런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 정신분석 학회 회보에 그 내용을 한 걸 싣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1906년부터 1913년 사이에는 음악가 작곡가들에 대한 학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신분석학을 음악하고 연결시킨 사람으로는 막스 그라우프라는 학자가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글을 요약해서 보면은 음악은 마음을 도덕적,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성을 고쳐주기도 하고, 각자의 무의식에 접근하게 해주고, 현재와 과거 사이의 균형, 의식, 무의식, 전의식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준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여러 가지 의식적인 부분, 무의식적인 부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는 게 음악이다. 이렇게 해서 정신분석학적인 이론과 음악을 연결지는 분이에요. 또 이제 분석심리학은 유흥의 그 학설을 분석심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학설을 정신분석학이라고 그러고 유흥의 심리학을 분석심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문화적인 예술적인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인간의 의식을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무의식을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누는 게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개인적 무의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흥의 무의식은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 이게 뭐냐 하면 개인적인 건 개인의 경험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고 집단적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생겨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오는 사이에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 이걸 집단적인 거라고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과 공간, 문화나 인종적인 걸 다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인간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부분이죠. 원초적인 행동이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신화나 종교나 문화활동, 예술활동, 음악 이런 데서 집단적 무의식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신화나 종교는 어느 나라 다 있잖아요. 그죠? 음악도 사실은 과거에 작곡했던 게 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죠. 그죠? 몇백 년 전에 작곡된 것들이 시간적으로도 엄청 흘렀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인종적으로도 다 다른데 왜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인목이 있느냐, 이건
집단 무의식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통적으로 자극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술 활동이나 음악적인 뭐 이런 걸 설명하기에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보다는 융의 분석 심리학이 더 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음악과 사회성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뮤직과 바디, 몸. 두 번째는 정신. 이건 이제 개인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개인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항상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음악과 사회성입니다.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람 관계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음악과 언어인데, 언어는 이제 이게 두 사람을 연결지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그 나라마다 말이 다르고 이러지만, 음악은 공통영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특별하게 대화가 필요가 없어요. 커먼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도 음악적인 단어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과 조화롭다, in harmony. 이런 말을 쓰죠. 또, 장난이 맞는다. 이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음악적인 용어죠. in tune.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change one's tune. 이런 그, 수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장단을 바꾼다 이런 건데, 거만한 자세에서 겸손한 자세로 바꾼다 이럴 때, change one's tun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음악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 관계에서 서로 믿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 신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런 사람의 말이죠. 그죠?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죠? 말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말 조심하라는 말이니까 이제 허언, 망언, 폭언, 실언, 교원, 영색, 유언비어 말이 들어가 있는 단어는 부정적인 게 참 많아요. 물론 충언, 뭐 고언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게 참 많아요. 뭐냐?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그 테라피스트 이즈 어그 리스너. 좋은 치료자는 잘 듣는 사람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적게 하니까. 그러면 신뢰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연습을 할 수 있느냐? 음악 들으면 거죠. 음악을 열심히 들으면은 음악은 항상 듣잖아요. 그죠? 음악을 들으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열심히 듣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다. 만약에 이렇게 연결 지으면은 음악은 상당히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뭐 다른 사람이 막 욕하고 막 이럴 때 그 욕으로 반응하고 막 그냥 이러면 싸움이 되는데 욕을 하고 야단을 치더라도 좋은 음악을 듣듯이 듣는다. 이건 성인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이런 훈련을 한다면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죠. 또 대인관계에서 부드러운 태도로 간다고 하는 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하죠. 부드러운 게 딱딱한 걸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옛날 고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체적으로도 부드러워야 되고 그래야 운동도 잘하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대인관계에서도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면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듣죠. 그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부드러움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부분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또 어머니 자장가 이 들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부드러운 태도를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자장가도 이게 인종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의 자장가나 다 비슷해요. 특징은 다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부드럽게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만약에 그 대인관계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키울 수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감사의 마음. 이거 가지면 뭐 무슨 갈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음악이나 그런 좋은 예술 작품을 할 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런 거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 내부에 있는 진선미를 표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로 표현하면 그게 음악이 되죠. 색깔로 표현하면 그림이 되는 겁니다.
돌이나 뭐 이런 걸로 하면 조각이나 건축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쓰는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 내부에 있는 진선미를 표현하는. 근데 인간 내부에 진선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우리가 대할 때 감동을 하는 건 우리 속에 있던 부분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표현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걸 그런 사람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항상 그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대인관계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럼 상당히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주제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저기 덕목들이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랑만 바탕이 되면 다 되거든요. 다 음악에 대한 사랑, 뭐 회사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키워나가냐 이거죠.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걸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음악을 통하면은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음악이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음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클래식에서도 뭐 사랑의 기쁨, 멀리 있는 애인에게, 뭐 음악가들 중에서 뭐 기악이나 성악이나 사랑을 주제로 하지 않은 음악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죠?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그 사랑을 키우는 거죠. 뭐 유행가도 마찬가지죠. 그죠? 노래방에 가서 아마 그 제목 책을 보면은 사랑 빼면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수많은 게 다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고 하더라도 노래 부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저 또 유행가 저 가사들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가사들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그 가사에 나타나는 거, 그다음 노래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을 키워나가면은 단순히 노는 게 아니잖아요. 놀면서 공부도 하고 인성적인 그런 발달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나 사실은 뭐 팝송이나 유행가나 기본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집단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목적하는 건 하나죠.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내 속에서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고 집단이 하나가 되고 그죠?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가장 효과적인 건 음악이에요. 물론 내 내부에서도 생각, 감정, 행동을 조화롭게 하면서 하나에 가깝게 가면 그죠? 굉장히 성숙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죠. 대인관계에서 너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거죠. 실제로 음악은 이거 공통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을 하나로 만드는 데서 그림 보여주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음악들, 교가, 단가, 국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집단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데 있어서는 음악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음악이라는 건 그걸 사랑하는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를 취하거나 전체 집단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음악처럼 효과적인 건 없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음악과 사회성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음악과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죠. 종교, 문학, 철학, 예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음악과 이런 부분하고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야기란 이것도 이제 사실 그 영적인 걸 이렇게 포함시킨다는 게 그게 이제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자신 없어요, 사실은. 영혼 그러면 이건 의학하고는 다른 분야로 생각하니까요. 그렇지만 정신이야기라는 그 어원을 보면 푸시케라는 게 저게 나비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 때 마지막 그 단계에서 아테네 여신이 나비를 보내가지고 코를 만들고 호흡을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나비가 그리스어로 푸시케가 나비란 뜻이에요. 나비인데 나비가 가서 호흡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푸시케를 호흡이란 뜻으로 써요. 그리고 또 호흡이 열림으로써 혼이 열리게 되죠.
영혼이라는 단어로도 써요.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단어는 나비란 뜻도 있고, 원래는 나비였지만 호흡이란 뜻도 있고 영혼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러니까 정신 이야기로 하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영혼 이야기죠. 그래서 영혼. 이아트리는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에 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이야기를 하고 이렇더라도 반드시 영적인 걸 다뤄야 하는 게 어원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걸 다룬 건 뭐 종교처럼 확실한 건 없죠. 그래서 종교와 음악하고의 관계를 보면 음악의 발달 역사에서 종교 음악의 발달 역사를 빼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 음악의 기원, 초기 교회 음악,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쭉 음악 발달 단계가 있는데 물론 그 특성들은 조금씩 다르죠. 다르지만 어떤 시대나 종교 음악이 같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음악과 음악 전체의 발달 단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종교 의식에서 음악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원시 종교에서는 음악 행위 자체가 종교 행위하고 구별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예요. 가톨릭에서 전래음악이 있죠. 프로테스탄트에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죠? 유교에서도 아악이 있잖아요. 그죠? 종묘제략, 문묘제략 이런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범패라는 불교 음악이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음악이 있습니다. 천도교에서도 천덕송, 원불교에서도 성가라고 그러죠. 유일하게 이슬람교에서는 이 종교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 이슬람 교인들이 코란, 경전을 읽는 걸 보면 그거 읽는 자체가 음악이에요. 굉장히 음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을 읽는 그 자체가 음악적인. 근데 실제로 정규적인 그런 행사에서는 빼고 있는데 너무 관능적인 쾌락을 자극한다 해가지고 빼고 있지만 이슬람도 사실은 음악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과 문학, 시와 문학, 셰익스피어, 괴테, 헬, 이런 문학가하고 음악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실제로 그 작곡가들이 시를 작곡하면 그 시를 바탕으로 해서 음악을 작곡하죠. 베토벤도 저런 음악이 있고,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아름다운 음악가 천녀, 백조의 노래. 세계 3대 연가곡집이죠. 다 시인들의 그 시를 가지고 지은 거예요. 휴만, 여인의 사랑과 생의 시인의 사랑. 사랑과 시 같이죠. 하이네의 시를 가지고 저런 연가곡을 만든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은 여러 음악 작곡가들이 했습니다. 핸델이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시저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고, 베토벤 템페스트, 피아노 소나타 17번인데요. 이 곡을 작곡하고 나서 제자들이 베토벤에게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면 좋으냐 이랬더니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곡이 템페스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멘델스존도 한여름 밤의 봄 결혼행진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지고는 구는 오페라도 만들고 야상곡도 만들고 발레 음악도 만들고, 베를리오즈가 또 리어왕을 주제로 해서 서곡도 쓰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가지고 음악을 다 만든 거죠. 음악과 문학 이런 게 관계가 있는 건 양쪽 다 영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죠. 괴테와 음악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괴테 자신이 거의 음악가 수준이었어요. 오페라 대본 직접 쓰기도 하고, 바, 핸델, 멘델스존, 모차르트 음악에 굉장히 심취되기도 하고, 핸델의 메시아가 아마 포츠담에서 처음 초연이 됐던가 봐요. 포츠담에서 베를린까지 저게 제 생각에 한 30km는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 때 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밤새 흐느끼면서 걸어왔다. 이런 메모를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마르 극장에서 감독을 하면서 모차르트 오페라 전곡을 괴테의 감독하에 무대에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괴테는 자기가 음악가라는 소리를 참 듣고 싶어 했는데 다른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음악가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거의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 죽기 3년 죽기 전 3년 동안은 핸델의 메시아, 삼손, 마카베 이런 걸 연구하다가 생을 끝낸 사람이에요. 제가 저기 바이마르에 갔을 때 이 괴테 기념관 바로 뒤쪽입니다. 항상 평일에도 저렇게 모여가지고 괴테의 시와 음악에 대한 얘기들 일반 대중들에게 와서 강의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헤세도 이 사람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와 소설, 음악, 미술 모든 예술과 문학이 하나가 되는 이런 겁니다. 쇼팽, 처음에 쇼팽을 좋아했다가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그 피아니스트였는데 거의 그 당시에 쇼팽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피아노를 치면 그거 가지고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슈베르트, 슈만 좋아하다가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하를 들었던. 그러니까 이건 헤세가 좋아했던 음악가들의 그 발달 단계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저런 그 시를 썼죠. 음악을 제목으로는 휴가로 결혼. 이게 이제 모차르트의 음악이지만 시 이름이기도 해요. 바하, 저런 그 음악을 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고. 헤세, 칼브라는 그 도시인데 고향입니다. 학교에 갔을 때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나누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철학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니체와 음악, 헤겔 뭐 이런 철학가들, 슈바이처하고 음악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니체도 철학을 했지만 후기에는 음악가가 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작곡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철학으로 돌아왔는데 음악이 없는 삶은 무언가 잘못된 삶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고 실제로 작곡을 많이 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 그리고 철학이 자기 속에서 매우 친밀하게 자라고 있다. 이런 메모도 남기고 BJ 음악에 감동되기도 하고 막 이래서 결국은 니체는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정신병동에서 사망을 하는데 정신병에 걸렸어도 이렇게 생각은 깨졌지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안보로 연주했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철학과 음악하고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죠. 헤겔과 음악, 헤겔도 그 이론 중에 음악에 대한 메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과 정서가 음으로 파악된 예술, 주관적 내면성 이런 말을 썼는데 이 공자 말씀하고 참 비슷하죠, 그죠? 내면적인 조화로움 이런 거에 음악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걸 했습니다. 헤겔 기념관에 갔을 때 제가 같이 슈투트가르트에 헤겔 기념관이 있습니다. 헤겔 기념관입니다. 슈바이처도 그죠? 여러 가지 뭐 많은 걸 남겼지만 이 사람도 뭐 신학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철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음악도 아주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었어요. 되게 이제 다른 의사로서의 역할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음악은 그렇지만 음악 부분을 보면 음악가예요. 바하 공부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연주자로서도 바하 연주자로서도 1인자였고 연구가로서도 1인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바하 연구에서 1인자죠. 그래서 슈바이처는 신학과 철학, 의학, 음악, 이 인간의 영적인 면 이런 걸 다 같이 해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슈바이처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저는 워낙 이제 베토벤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요. 베토벤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전부 바하예요, 바하. 바하 얘기만 그냥 수백 페이지 책도 쓰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임종할 때 유언을 베토벤 교향곡, 운명 교향곡의 2악장을 들려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평생 바하를 연구를 했지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서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슈바이처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카이저스베르크라고 알자스 쪽이죠. 거기에 이제 슈바이처 생가가 거기 있습니다. 기념관도 아주 잘 꾸며두고 있어요. 평소에 가면은 뭐 거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마을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이렇게 동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지내는 이런 겁니다. 이런 주제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책을 제가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낸 게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건강에는 바디, 마인드, 소셜한 영적인 면 굉장히 다 밀접하게 관계가 되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인간이 음악은 뭐 좋아하는 종류를 다르지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음악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각 스타일에 따라서 좋아하는 정도가 다른 거지. 왜 이러냐 하면 우리의 건강이죠. 그죠? 인간은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음악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깝게 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애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